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올해 코로나 사태로 계획했던 해외여행 여가 활동 정말 제대로 못하게 되면서 돈이 굳었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던데요. 그 돈으로 집콕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 가구, 평소 갖고 싶었던 물건들을 사는 대체 소비가 늘고 있다고 하죠. 일부에서는 이런 대체 소비가 앞으로 내수를 회복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기대감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한국은행은 코로나 상황이 더 길어져서 이 국민들의 소득 여건, 소비 심리가 개선되지 않으면 대체 소비라는 건 더 이상 늘 수가 없고요. 민간 소비 회복세도 더딜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흐름과 더불어서 대체 소비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대체 소비라는 말이 딴 세상 얘기일 정도로 꼭 써야 할 돈도 지금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자영업자, 구직자, 휴직자, 또 빈곤층의 상황들 얼마나 어려운지 길게 말을 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국회가 4차 추경안을 합의를 했는데요. 자, 이번 추경을 통해 마련된 지원금이 대체 소비는커녕 이 필수 소비조차 힘겨운 사람들에게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닿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9월 23일 수요일 정유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합니다. 여성의 감수성으로 세상을 봅니다.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KBS 모바일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유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고요. 요즘 유튜브로는 늘 한 800분, 900분, 1000분 정도 숫자가 늘 들어오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첫 코너 저희는 이제 어김없이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과 함께 제가 앞서 지금 이제 4차 추경 예산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에도 저희가 한번 이걸 보도를 해드렸었고, 이제 합의가 된 내용이니까 예상과 저희가 처음에 좀 여러 가지 평가를 했었는데 변화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같이 점검해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예, 요즘 쓰이는 단어 중에 밀당이라는 단어 아시죠? 밀고 당긴다. 네. 연애를 할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야가 협상을 할 때도 적용이 됩니다. 네. 지금 당초 여당은 이제 통신비를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주장을 했었고 야당은 독감 예방 백신과 관련해서 차라리 그걸 하자 이렇게 서로 밀당을 했었는데 일종의 절충안이 나온 것이죠. 요약을 해드리자면 사실상 전 국민을 지원 대상으로 했던 통신비의 대상은 선별 지원, 그러니까 축소됐습니다. 만 16세에서 34세 그리고 65세 이상으로 선별 지원하는 것으로 됐으니까 대상이 줄어든 거죠. 그리고 그러나 특별 돌봄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이었었는데 중학생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 접종 범위가 지금 확대가 됐는데요. 취약계층 105만 명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게 그 법인 택시, 개인 운전 택시 차별한다 논란이 있었는데 개인 택시 운전자는 물론이고 법인 택시 운전자에게도 100만 원 정도 이제 지원을 하는 안이 마련이 됐고요. 관심을 끌었던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 지원액 중에서 이 부분은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만 정부의 최종 결정은 집합금지 업종 중에 유흥주점하고 콜라텍이 빠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지급되는 것으로 최종 여야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2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통신비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됐냐, 어떤 방식이냐 좀 살펴보면 일단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특별 돌봄 지원금 형태로 돈이 나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다. 이게 정부에서 하는 거고 이 통신비라는 것이 여당의 주장을 살펴보면 지금 비대면 학습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뭐 일부분 반영된 그래서 것으로. 16세부터군요. 중학생까지는 지금 돌봄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제 비대면 네. 학습 지원의 성격이 들어가는 거죠. 네. 뭐 65세 이상은 보통 우리가 뭐 노인 계층을 하는 그런 지원이기 때문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통신비를 2만 원씩 전 국민에게 이 대상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 신청 절차 없이 통신자가 이 가입자의 기록이 있잖아요. 그럼 가입자, 그 가입자의 연령을 보고 2만 원을 감면해주면 정부가 예산으로 보존해주는 방식. 휴대전화가 여러 개인 경우 어떠냐. 여러 번 해줄 수는 없겠죠. 한 대만 하나. 네, 그렇습니다. 예. 이름 하나로.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을 기준으로 세금을 보통 얼만큼 또 냈느냐가 그렇죠. 중요한 기준이죠. 이런 기준이고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무상 접종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번 대상을 다 합하면 전 국민 한 20%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건 참 잘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뭐 이게 많이 조명이 안 됐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지금 코로나19 대응하면서 의료 인력들이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해서 그렇죠. 보상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일종의 가장 필요한 뭐 상담이라던가 치유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여야가 밀당 끝에 합의안이 나왔는데 오늘 언론을 보니까 평가가 좀 제각각입니다. 뭐 협치를 잘했다. 어쨌든 추석 전에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지급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잘 처리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일각에서는 이 59년 만에 4차 추경안이 너무 선심성으로 여야가 밀당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건 집행을 받는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봐야겠지만 정부에서는 최대한 빨리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보가 미리 취합되어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지급이 되겠죠. 뭐 매출 기준이 뭐 딱 잡혀 있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말씀드렸듯이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통장이 개설되어 있는 뭐 이런 부분은 빨리 지급되겠지만 정부에서 선별적으로 지급 기준을 다시 검토해야 되는 쪽은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최대한 빨리 한다는 방침인데요. 이제 국무회의 통과한 이후에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어쨌든 협치의 결과로 이제 하나씩 뭐가 나온다는 것 자체도 좀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뭐 돌봄비의 지급 시기 이런 것도 지금 조금 논란이 되는 것 같고 또 논란이 되어온 뭐 룸사롱 지원 이런 부분에서도 아쉽다는 목소리들이 좀 있고요. 자, 합의한 내용들을 가지고 차분하게 좀 평가를 해보죠. 뭐 일단 아까 밀당 얘기하셨습니다만 뭐 잘한 밀당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 신속하게 예산이 빨리 지급이 되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당도 이제 야당과 잘 협의를 해서 2차 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게 되었고 야당도 저는 잘했다고 보는 것이 원래가 이제 통신비를 보편 지급하는 거를 반대하면서 전 국민 무료 독감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대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주장했던 거에 한 10% 정도로 물러선 거죠. 전 국민 독감 백신이 아니라 뭐 의료 급여 수급권자 70만 명 그리고 장애인 연금 수당을 받는 35만 명 이렇게 물러선 것인데 저는 이것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과정에서 감염병 전문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 국민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그렇게 큰 실효성이 없다. 몇 프로 정도만 맞으면 된다. 이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참작해서 어떻게 보면 정책을 수정하고 하는 부분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점수를 줄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유흥업소 지원한 거 우리 한번 방송했습니다. 뭐 반대 의견도 많았고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인식도 많습니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유흥업소도 이제 어떤 세부로 봤을 때는 정말 생계라는 부분에서 절박한 유흥업소가 있을 수 있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문을 닫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또 그 대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뭐 나이트클럽 얘기하시는데 그런 데서 종사하시는 종업원들이라든가 뭐 웨이터라든가 밴드를 하시는 뭐 드러머라든가 이런 분들은 똑같이 6, 7개월간 수입이 없기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업소당 200만 원 준다 그래도 종업원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돌아가는 돈은 몇만 원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제 그 사각지대를 주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촘촘하게 나름대로 많이 짰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많이 남겨져 있다. 네. 이를테면은 학교 매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죠. 그러면 학교가 지금 이제 등교 수업을 안 하기 때문에 6, 7개월가 문을 닫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프리랜서라 할지라도 프리랜서 지원이 많다고 하지만은 힘드니까 이제 공공 일자리에 잠깐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공공 일자리 따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만 그러면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요. 그러면 그 기록이 있다 보면은 이분들은 또 프리랜서 지원에서 빠져요. 네. 그렇게 되면 또 이 부분이 또 비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정부가 나름 촘촘하게 짜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피해 계층을 잘 선별하는 게 참 중요하다. 어디가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고 가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위기가구 이번에 긴급 생계 지원이 들어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한 3,509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정말 저소득 취약계층 55만 가구에 한 88만 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좋은 소식이 아닌가 그러네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5034번님께서는 법인 택시를 하시다가 이번에 너무 힘드셔서 택시를 관두고 지금 시골 농공단지 직장에서 적은 일당제 월급을 받고 계시다 그러는데요. 소규모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지금 재난지원금 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금 우려 섞인 지금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이렇게 구석구석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또 하나 추가 꼭 하고 싶은 게요. 그러니까 지금 16세에서 34세, 65세 이상만 통신비 지원하잖아요.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 3명의 가족이 있는데 이번 통신비 지원에 1명 배당이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만 16세부터인데 보름 차이로 받지 못해요, 아이는. 그리고 남편과 저는 이 나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일부 40대, 50대에서 우리는 세금도 많이 내고 있는데 열심히 내고 있는데 우리는 왜 빠지냐 이런 불만들이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더 힘든 분들이 워낙 많습니다. 네. 실제로 기초수급자 생활을 하시면서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아가지고 주민센터에 더 힘든 분들에게 써달라고 주고 가신 분이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양보하고 희생하자. 그렇죠.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근데 이제 그 정부에게서 추경안을 제출한 지 11일 만에 한 것, 뭐 이 그렇죠. 부분은 의미가 있는데요. 네. 근데 조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은 박사님께서 전문가 의견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백신을 전 국민에게 무료 접종하라자는 야당의 주장이 처음부터 조금 더 신중했다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그리고 백신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느냐는 사실 전문가 그룹 내에서는 이미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그런 부분을 미리 하고 다른 부분을 조금 더 꼼꼼히 챙겼다면 어땠을까. 시간이 촉박하니까 여당도 중요하지만 야당도 그런 부분을 더 챙겼다면 그렇죠.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어서 앞으로 여야가 정책적인 면을 할 때는 서로 과학적인 근거를 들고 나와서 하는 것이 시간도 줄이고 사각지대를 오히려 줄일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아니다라는 국민도 부분을 기대하는 부분이죠. 네, 남겼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이른바 룸살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흥주점에 대한 지원 부분은 사실은 저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물론 이분들도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고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서 영업을 못해서 손실이 있습니다만 이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석 달간 600만 명이 달려가서 화랑을 이뤘던 대도시 룸살롱 지원 대상에서 빠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건 그런 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취약계층 얘기를 하는데요.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재원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특히 지금 사회적으로 정말 어려운 취약계층 우리 라면 끓여 먹다가 사고 난 형제 얘기도 하고 장애인 얘기도 하고 특수고용직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생각을 했더라면 이렇게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야가 합의안을 만든 것은 뭐 다행입니다만 만약 다음번에도 어떤 재난지원금이든 선별적 지원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논란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사실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그 지자체 안에 이런 영업을 하는 곳이 많으면 또 고민이 되죠. 그렇죠. 생계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저는 좀 사전에 소통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번만큼은 정말 우리가 라면 끓여 먹다가 불나는 형제를 중심으로 살펴야 된다라고 지방자치단체를 계속 설득하고 필요하면 현장에 가고
대신 우리가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런 방법을 예를 들면 뭐 안전시설 점검해서 그렇죠. 정부가 도와준다라고 해야지 이게 지금 섞여 있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불만이 조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선별 지원이라든지 보편 지원 원칙을 세울 때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고 반발하는 층에 있어서는 순차적으로 어떻게 달랠지에 대한 논의가 다음번에는 조금 더 촘촘하게 참 어려운 일이죠. 네, 진짜 뭐 여야가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섣부르게 정책을 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정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청와대가 주도를 했다고는 하는데 전국민 통신비 지급 이거에 대한 반발이 많았지 않습니까? 사실 문 대통령이 국민들에 대한 작은 위로와 정성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갑자기 또 못 주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35세 이상 65세 미만 그러면 받을 거를 기대했다가 못 받을 때 또 박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이제 조금 더 촘촘하게 짰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 야당 역시 여기에 또 맞대응으로 그렇다면 전 국민 독감이나 맞추자. 네. 이것도 미리 감염병 전문가들과 의견을 그렇죠. 했다면 이런 정책이 나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뭐 정말 미리 조금 설익은 정책을 낼 것이 아니라 좀 시간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겠습니다. 인천지법이 지금 KF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2m 이상 거리 두기 등을 조건으로 해서 지금 종교단체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 이런 결정이 지금 나왔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네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관련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법원 결정에 따라서 이미 사실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제가 그 집회가 진행된 사진하고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집회가 결정이 됐고요. 어쨌든 이 집회는 방역 수칙을 지킨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번 판결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앞으로 유사하게 집회를 허용해달라고 법원까지 왔을 때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판결에 영향을 줄까 그렇죠. 이제 해서. 소규모 집회든 예. 대규모 집회든 어쨌든 네.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좀 과정을 살펴보면 부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부천시 앞에서 시의회 앞에서 부천시의 인권 보장 증진에 관한 조례안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부천시하고 경찰에서는 집회 금지를 통보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 확산을 그렇죠. 막아야 된다. 10인 이상이 모이는 5개 집회를 금지해야 된다라고 부천시가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결국은 법원으로 가게 된 건데 법원은 이 부천 기독교 총연합회가 낸 요구를 일부 인용, 그러니까 결정을 해준 거죠. 허용을 해준 거죠. 근데 일부 인용이라는 것은 무조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에서 집회 허용 범위라든가 조건을 굉장히 꼼꼼하게 달았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집회 시간은 오전 9시서부터 11시, 장소는 어디, 참석자 규모는 66명 이내. 99명. 예, 99명 이내. 그래서 6가지 집회 조건을 걸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체온 측정, 명부 작성, 뭐 손소독제 사용, 모두 KF94 마스크 착용 등등의 조건을 상세하게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쨌든 집회가 됐고 지금 언론에 나온 보도를 보면 비교적 이 수칙은 지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부천시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마무리가 됐고 충돌도 안 됐는데 문제는 뭐냐. 당시에 뭐 90명, 언론 보다 보면 뭐 70명이라고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 인원이 참석자인데 이 사람들을 집회에서 잘 되는지 감춰보기 위해서 경찰관과 공무원이 230명에서 240명 정도가 그러니까 더 들죠 원래. 그렇죠. 예. 그러면 이번 집회는 잘 넘어갔다고 하지만 만약 이런 식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가 허용이 된다면 경찰 인원도 부족해질 수도 있고요. 통제할 수 있냐 의문이다. 그래서 저는 뭐 법원이 집회의 자유가 가진 헌법적 가치를 중시하고 또 한 것은 또 의미가 있지만 그렇죠. 지자체에서 지금 방역에 인한 피로감이라든가 행정력이 한계에 달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양면성을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네요. 이게 앞으로 개천절 집회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지금 다들 걱정하시는 게 그 부분이죠. 지금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인천지법의 이런 판단에 대해서? 저는 이 그 판결이 거의 자정에 나왔다 그래요. 엄청난 고민을 하고 이 결정문이 자정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 안전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의식이냐. 이 두 가지 보호 법익 사이의 법익 형량, 균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기본권을 최소 침해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가 하면서 아까 말한 6가지 집회 조건을 엄격하게 부여를 했는데 눈에 띄는 것이 2m 이상 거리를 두어 배치하고 집회 시간 동안 착석해라 이게 눈에 띄었거든요. 착석해라면 의자에 앉아서 했나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시위를 하되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고 컨트롤이 가능한 정도로 하는 것인데 이 6가지 집회 조건을 제가 왜 꼼꼼하게 봤냐면 이것이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만약에 꼭 필요한 집회나 시위가 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이거를 잘 지킨다면은 평화롭게 시위도 할 수 있고 국민의 목소리도 전달할 수 있으면서 국민의 안전도 조금 덜 위험이 갈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겠나 싶은데 좀 안타까운 것이 지난번에 광복절 집회 했을 때는 이러한 방역 조건이 부과되지 않고 그냥 집회 허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좀 이런 것이 있었다면은 조금 더 확산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좀 남고요. 네. 실제로 이제 집회 시위가 그러면은 개천절에도 이것만 지키면 할 수 있는가라고 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아까 말했듯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인이 아니냐. 그렇죠. 많은 집회들이 이렇게 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인원이 갑자기 많아진다든지 착석을 하지 않고 뭐 서로 서 있다든지 서 있고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또 위험한 집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지켜줘야만 이런 집회에 대해서 또 허가가 날 수 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런 판결을 내릴 때 감염병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청취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헌법의 가치 이런 걸 중시하지만 사실 이게 얼마나 뭐 위험한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일각에서는 이걸 법제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뭐 그 부분은 장기적인 과제로 남아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일부 시장의 상인들이 집회를 했는데요. 인형을 대신 앉혔습니다. 곰인형 같은 거를. 왜냐하면은 이 집회했다가 코로나19 번질까 봐. 저는 그 기사를 읽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분들이 너무나 절박한 문제를 알리고는 싶은데 우리가 해서 다른 시민들한테 피해가 끼칠까 봐 곰인형을 이렇게 앉혀놓고 또 그 장사하시는데도 영향이 있죠. 사실은. 그 요구사항을 이렇게 곰인형 앞에 해놓은 걸 보고 눈물이 핑 돌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위안부 관련된 수요 집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몇십 년간 했지만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 집회를 했습니다. 그럼요. 정말 절박한 사람들도 이런 방법을 택하는 거는 우리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안전도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집회를 계획하는 분들이 이거는 뭐 정부와 법원까지 갈 문제일 수도 있지만 좀 더 고민해 보실 필요도 있겠네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떤지 내가 지금 집회를 하려고 하는 장소가 과연 안전한지도 먼저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는 것이 필요한 시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청 높여 소리 지르지 않아도 그 집회의 방법이 얼마든지 평화적이고 조용하더라도 어떨 때는 침묵 시위도 큰 영향을 발휘할 때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에 만약에 위해를 가하는 방식이라면 오히려 집회 시위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더 어렵다. 고립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금 올해 초 청년들에게 피자 25판을 기분 좋게 사줬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는 얘기가 들어와 있어요. 송 박사님께서 좀 내용을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원희룡 지사가 올해 1월 2일 날 피자 배달원 복장을 하고요. 그 청년 취업 창업 지원 기관인 제주시 제주 더 큰 네일센터를 찾아가서 거기 이제 교육생하고 직원 100명에게 60여만 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을 했는데 이게 공직선거법 113조 1항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기부 행위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부는 전혀 할 수가 없는 건가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죽을 또 하나 선전을 했는데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그 제주 도내 모 업체가 만든 죽 세트를 홍보하고 주문도 받고 판매하도록 했는데 이거는 또 공직선거법 112조 상에 또 기부행위에 들어갑니다. 홍보도. 네, 그러니까 이게 홍보도 하면 안 되는 거군요. 네, 왜냐하면 그 지역의 그 농산물도. 지역에 있는 이제 기관 단체 시설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간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공직선거법을 사실 제대로 들여다볼 시간이 잘 없습니다만 참 촘촘하게 많은 것들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거 끝나고 나면은 재판이 걸리는 것이 거의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해서 서로 이제 상대당 후보 떨어진 후보부터 해가지고 이제 난타전이 벌어지는 이렇게 것이거든요. 돼서 정치에 발을 들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기나요?
실제로 이제 만약에 벌금형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은 또 벌금 8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100만 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지사는 이제 납득할 수 없다. 유감을 표명한 것이 이거 돈의 제주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이 판로를 개척하는 제주의 어떤 그런 것들을 홍보해 주는 것이 도지사의 당연한 책무이자 직무 수행 범위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네네. 그런데 이제 원 지사는 2018년에도 이제 사전 선거 운동 그 혐의로 벌금 80만 원 선고 받았던 적이 있어서 일단 재판에 들어가면은 굉장한 부담이 되죠. 그래서 그렇구나. 일단은 조금 신경을 많이 쓰이게 될 것이다. 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아니, 지나치게 해서 이런 활동까지 다 해서 결국은 이것이 모든 것을 법원으로 끌고 간다 이런 비판도 있고 일각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매간매직하는 형태가 될 수가 있다. 돈으로 이제 표를 사는 그런 옛날식 방식이 다시 재임 기간 동안에 그렇죠. 재임 기간일 수도 있고 뭐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옛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초선 국회의원이 지역구 주민이 인사를 오면서 포도를 한 상자 조만한 걸 사무실에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선이다 보니 보좌관들하고 하면서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 포도를 먹어도 되냐. 그래서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한 보좌관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다른 지역 주민이 우리 사무실에 온다는데 이 포도를 주죠. 그랬더니 안 된다. 기부행위다. 네,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또 기자가 갔더니 이걸 주더니 이게 또 김영란법이냐 아니냐. 포도가 얼마냐. 그래서 그 뭐 포도가 어디로 간지 모르는지 일각에서는 아마 그 국회 경비실에 들여서 나눠 먹게 하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사실 선거법이 아직까지는 있군요. 어떻게 보면 촘촘하고 어떻게 보면 또 너무 귀걸이 코걸이 귀어령 코걸이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여기서 왜 이해충돌 방지법이 떠오를까요?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공직자는 늘 좀 조심해야 되는데 원희룡 지사를 둘러싼 쟁점이 앞으로 다른 사례도 적용이 될 수 있어서 또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원희룡 지사가 감귤 홍보 이벤트도 했어요. 제주도 하면 또 귤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아요. 왜 또 그거는 또 이게 다릅니까? 왜냐하면 우리 왜 저 강원도를 얘기하면서 감자. 그 대표적인 지역 농산물은 전 됩니까? 국민 대상으로 하는 그 지역 특산물을 이렇게 홍보한 거는 기부행위로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잘 확인하셔야 되겠네요. 예. 자, 앞으로 이런 또 기사가 있다면 한번 또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죠. 제도적인 걸. 자, 뉴스픽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